누가 맘먹고 잡아먹으면 충분히 당할 애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애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포식자 입장에서는 나무늘보가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이 안 돼요.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거리는 건지 저 동물이 다니는 건지 실제로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얘네가 가장 위험할 때가 일 볼 때래요. 특히 세 발가락 얘는 그 느린 애가 꼭 또 일은 또 내려와서 봐야 된대요. 나무 위에서 안 네, 하고? 내려온대요. 그거를 또 덮어놔? 나뭇잎으로 덮어놓고 또 올라가는 거래요. 그 표정 한번 이렇게 누가 사진 찍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할 때 그 표정.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8년째 미생물과 실험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네, 성균관대 생명과학과의 이대한입니다.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각종 과학관에서 일했던 이정모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5분의 과학자분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에서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좀 하거든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들기도 하고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힘든 걸 막 할 때 인상을 막 쓰잖아요. 이런다고 해서 힘이 더 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표정으로 이렇게 해도 사실 전혀 힘쓰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힘쓸 때 인상을 왜 쓰는 거예요? 그게 왜 인상과 용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상을 쓰면서 하시더라고요. 그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인상을 쓰면 힘이 더 나는 걸까요? 아니면 힘을 내다 보면 인상을 쓰게 되는 걸까요? 인상을 안 쓰고 하려고 하면 힘을 다 못 내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의 내재적인 어떤 디자인 때문에. 인상을 굳이 내가 왜 써서 힘쓰는 근육과는 전혀 무관할 텐데 인상 안 쓰고 들면은 더 올리기가 힘들까요? 그 힘이 100%안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생각해 그 우리 딸들 처음에 아주 어릴 때 있잖아. 혼자 앉아서 변 넣을 때. 그때 맞아, 그때도 맞아. 누구도 힘써서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스스로가 얼굴 인상 쓰면서 볼일 보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인 거지. 내재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힘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내려다 보니까 되는 거지. 근육을 경직시키는 것, 수축을 하는 게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될 거고 얼굴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게 인상을 쓰는 걸로 우리가 느끼는 건가? 그래서 온몸의 근육을 다 경직시키면 얼굴의 근육도 이제 경직시키는 그 통일성을 이제 온몸에 주는 거군요. 얼굴에 한번 힘 줘 보세요. 그럼 웃는 얼굴이 될까요? 찡그린 얼굴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신기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무슨 느낌일까?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뇌 수준에서 예를 들면 그냥 이거는 상상인데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들 때는 굉장히 많은 근육을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뇌에서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이걸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럼 여기서 너무 신경 활성이 너무 높아져서 그게 신경 신호가 좀 약간 옆으로 새서 이게 얼굴까지 수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근육적으로 뭔가 들다 보면 처음에는 인상 안 쓰고 하다가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이제 그렇죠. 인상 쓰게 되잖아요. 네, 목표치를 정해놨잖아요. 내가 몇 개까지 네, 갈 네, 거다. 네. 목표치가 있고 힘이 딸리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힘이 딸려 가는데 그때부터 뭔가 쥐어짜내겠다고 막 고통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상 써지는 거 아닐까요? 인상을 써서 힘이 더 나온다는 것보다는. 그 통증에 얼굴 인상 쓰는 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통증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맞는다. 통증이 느낄 때 인상을 쓰는 거는 내 인상을 씀으로 해서 나 그만큼 아프다는 걸 누구한테 보여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야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긴 한데 운동할 때는 사실 없잖아요. 참으려면 인상이 써지지 않겠어요? 하려면 어쨌든 왜 그러냐는 왜?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가벼운 걸 들 땐 인상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거운 그렇죠, 걸 그렇죠. 들 때 인상을 쓰니까 고통 회로를 건드려서 인상을 쓰게 만드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고통스러울 때 인상을 쓰는 거는 굉장히 진화적인 이점이 있잖아요. 새끼들이 뭔가 고통스럽다는 걸 표현하거나 네네네네. 아니면 집단에서 공격을 당했을 때 고통스럽다는 걸 보여주면 다른 그렇죠. 애들이 뭔가 공기가 바뀌잖아요. 도망쳐야겠다. 혹은 맞서 싸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할 때 고통을 약간 느낄 정도 수준으로 할 때 얼굴이 찡그려지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고통을 느낄 때 얼굴에 인상 쓰는 것이 내 생존에 도움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고통을 느낄 때 사실은 이거는 생존과는 무관하나 저 입력되어 있는 값이 고통 느끼면 얼굴에 인상 쓴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인상을 쓰는 거 아니겠는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지금 두 얘기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얼굴을 찡그리면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얼굴을 찡그리는 게 일종의 힘을 더 내기 위한 원인 같은 거고 지금 막 우리가 얘기한 건 힘을 쓰니까 얼굴이 찡그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사실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 그게 어떤 게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얼굴을 찡그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고통 반응을 억압하는 거라서 행동 자체를 종결시켜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더 단순하게 이제 뇌가 우리가 뭔가 힘을 막 써야 돼. 엄청나게 힘을 써야 될 때는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다 동원해야 될 때야. 그렇죠. 근데 뇌가 명령을 내릴 때, 자, 근육에는 힘을 쫙 써. 하지만 얼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얼굴은 피고 있어. 하려면 그 명령을 분산해서 내기가 너무나 한가한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얼굴은 중요하잖아. 힘을 쓰라고 명령을 내릴 때 얼굴은 넌 예외야 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야. 딱 명령을 내니까 또 온몸이 다 근육이 경직되고 인상을 쓰게 되는 거 아닐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하체 운동을 할 때도 유의미한 근육은 다리 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찡그리는 거 말고도 막 괜히 주먹도 쥐고 그러니까 얼굴을 포함한 모든 근육이 다 좀 긴장이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움직이는 건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몸에서는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싸울 거냐 도주할 거냐 이런 긴장 상태가 우리 의지하는 신경 말고 자율신경 쪽에서는 야 이거 지금 함께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거 내려버리면 인상도 써야 되고 근데 뭐 에너지 소비의 입장으로 보면 얼굴을 찡그리는 근육을 움직이는데도 분명히 에너지가 소비할 텐데 그걸 소비하지 말고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근육에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는 결국 이게 신경세포들 때문인데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조작하는 신경들이 이 뇌와 혹은 다른 신경계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면 이게 통증을 건드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감신경, 부근경신경 세트템으로 영향을 받는 건지 되게 재밌는 주제 같아요. 재밌는 주제죠. 너무 재밌는 주제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또 정프로가 하나 해내네요. 논문 주제 하나씩 나와. 석사 논문 잘 나오고 있어. 배우들 표정 연기 보면 어떤 배우들은 표정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연기가 배워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짜로 그 말씀하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으면 정말 재밌는 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요거 연구 주제 드렸으니까 또 연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생존에도 도움이 되는 게 얼굴 인상 많이 쓰면 PT 하시는 분이 아, 됐습니다. 그럼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긴 해요. 도움은 좀 되긴 됩니다. 좀 더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우리 네이버 보다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도 좀 보면 큰 별이 당연히 별이 크니까 이제 중력도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미치는 범위도 이제 굉장히 클 거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블랙홀이 되는 경우에 갑자기 이제 확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별 크기가 갖고 있던 중력장이나 아니면 중력의 크기랑 동일한가? 블랙홀이라는 거는 크기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아마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원래 그 별이 갖고 있던 중력은 그대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이 갖고 있던 질량 그대로 갖고 있을 테니까. 정확합니다. 블랙홀이 질량의 손실 없이 그대로 블랙홀이 된다고 가정하면 블랙홀이 되기 전의 별과 블랙홀이 된 이후에 가하는 중력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별은 예를 들어 지름이 뭐 100만 킬로짜리 큰 별이 있어요. 크기가 거의 뭐 제로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블랙홀. 그럼 100만 킬로 요거는 떼고 그 추가로 더 중력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별이랑 똑같은 만큼의 중력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되게 미묘한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이 블랙홀의 중력이 세다라고 할 때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블랙홀의 중력 자체가 강하다기보다 블랙홀의 표면에서 발을 딛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중력 가속도가 엄청 세다라고 하는 게 제일 올바른 표현일 것 같아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얘가 가하는 중력의 위력, 세기는 이 물체의 질량으로 그냥 결정됩니다. 같은 거리에서는 여기에 뭐 블랙홀이 있건 태양이 있건 질량만 똑같으면 무조건 같은 중력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블랙홀이 더 압도적인 중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블랙홀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면 블랙홀 표면을 딛고 있을 때는 훨씬 짧은 반경으로 블랙홀에 떨어져 있는 거니까 거리가 엄청 짧아지는 거예요. 블랙홀 자체의 질량이 뭐 물론 무겁긴 하지만 블랙홀 표면에서의 중력이 더 거센 이유는 애초에 블랙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블랙홀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가 애초에 짧아지기 때문에 더 중력 가속도가 강해지는 거죠. 사실 이 문제가 뉴턴이 보편 중력 발견한 다음에 오랫동안 괴롭힌 문제거든요. 지구는 이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큰 지구의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할 때는 지구 전체가 지구의 한 가운데 한 점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계산하던 걸 그냥 쓰거든요. 그래도 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큰 지구의 표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중력과 이 커다란 지구가 전체 질량이 지구의 중심에 다 모여 있을 때 느끼는 중력이 과연 같다는 거예요. 같아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요.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하거든요. 중력은 똑같은데 블랙홀은 작잖아요. 블랙홀의 중력이 강하다라고 할 때 그거는 블랙홀에 가까운 데서 보니까 중력 가속도가 큰 것처럼 보이지 멀리서 보면은 똑같아야 돼요. 지름 100만 킬로짜리 스펀지로 이루어진 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럼 맨 바깥쪽에 서 있는 애는 강력한 블랙홀만큼
그만큼의 질량이 설령 이게 다 더하면 된다 하더라도 별로 중력을 못 느끼나요, 그러면? 아니요, 똑같다는 거죠. 물론 가정이 공처럼 완전히 둥근 모습의 대칭성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구면 대칭성이 있는 물질 바깥쪽에서 보는 중력은 이 안에 있는 물질의 전체 질량에만 관계되지 밀도하고도 상관없어요. 아, 그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천이 있고 구슬을 올려놓는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깊이 들어가 있으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 기울기를 중력 가속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좁고 깊을수록 중력 가속도가 더 크고 네네. 웅덩이가 더 커지면. 넓으면 먼 거리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더 적고 가까이 네.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지만 네. 얘가 들어가는 중력 자체는 질량에 의해서 그렇죠.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천 혹은 트램펄린 그 무대가 휘어져 있는 상태는 질량이 정해져 있으면 똑같은 거죠. 사이즈가 큰 애가 거기에 딱 있으면 쭉 끌려가다가 그 멈추게 되는 반경이 머니까 휘어진 정도가 적은 거고, 안에 블랙홀 조그만한 게 있으면 더 슉 들어가서 이제 가파른 경사에 있는 거니까 거기선 중력 각속도가 센 거죠. 네네. 우리는 요것만 보는 거고요. 이 전체가 작은 걸로 모여 있고 질량은 똑같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 이어지지만 처음 봤던 여기서 보면은 요건 똑같은 네. 거예요. 아, 그러면 부피와 상관없이 웅덩이의 모양은 똑같은데 웅덩이에 가다가 막히는 지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웅덩이 모양도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쉬운 비유로 누군가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으면 만화로 보는 보다란 책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마도 재미있고 쉽게 좀 이해를 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육식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 좀 선호하는 동물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곰 같은 경우에 맨날 그 연어 잡아먹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연어 말고 뭐 다른 쏘가리나 뭐 낙지 뭐 이런 것들도 애가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먹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연어가 더 맛있어갖고 연어를 더 즐겨 먹고, 아니면 뭐 사자들도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동물들이 또 맛이 좀 있는 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쉽게 사냥할 수 있냐. 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으면서 위험하지 않으면서 내가 혹시 위험하지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쉽게 먹을 수 있냐. 곰이 연어 좋아하는 건 연어가 절대로 나를 잡아먹을 수 있지는 않아. 그다음에 연어는 여기 지나갈 수밖에 없어. 내가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영양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연어가 이리 가는데 딴 거기 물고기 많이 살고 있었을 거잖아요. 걔네들은 굳이 이 방향으로 안 가도 돼요. 원래 거기 살고 있대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잡기 어려워. 거기다가 좀 산란철이 아니기 때문에 연어는 오로지 생식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부터 잔뜩 기름을 채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굳이 이런 데 거기 살고 있었던 뭐 산처로보다는 연어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친구는 하여튼 최선의 선택을 나름 하는 거군요. 곰은. 그렇죠. 나는 뭐 무조건 연어 아니면 안 되겠어. 그거 아니라 연어 말고인데 더 커다란 고기가 탁 죽어져 있네. 그러면 그거 먹겠죠. 맛에 따라서 더 선호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맛이 우리처럼 다양하게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육식 동물들 같은 경우는 뭐 단맛을 느낄 일도 없는 거고. 근데 그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게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맛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동물마다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초식 동물은 풀이 맛있다고 느낄 거고 육식 동물은 고기가 맛있다고 느낄 건데 각각의 종마다 무엇이 맛있는 음식인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질문과 다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은 뭐냐면 그 음식을 맛있다고 여겼던 조상들이 씨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곰은 연어가 맛있다고 생각하겠네요. 보통 우리가 맛이 음식이 지금 풍부하니까 맛을 따지지. 근데 자연은 워낙에 배고픈 곳이고 단맛이라는 거를 단 걸 좋아하는 거는 달달한 건 굉장히 칼로리가 높잖아요. 고소한 것도 그렇고 쓴 거를 좀 멀리 하려는 거는 쓴 거일수록 좀 위험한 게 좀 많을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짠맛은 짜다고 그러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소금 짠맛은 맛을 맛있게 해주는 맛이지 많이 먹었을 때 짠 거지 소금 빼고 음식 먹으면 맛 되게 없잖아요. 설렁탕 같은 거 소금 빼고 한번 드셔보셔요. 얼마나 맛이 없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는데 소금 NaCl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사실 NaCl은 묘한 게 아마 소금 외에는 우리가 먹는 뭐 식물이나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 피를 먹으면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짠맛도 우리가 짜지만 왜 맛있게 느끼느냐? 우리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육식 동물들은 사실 짠맛 느낄 필요 없는데 걔네는 그냥 그 동물 잡아먹으니까 그 문제가 없는데 초식 동물은 그래서 걔네들 가서 뭐 암염도 막 핥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하죠. 그게 NaCl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맛을 가린다기보다는 필요한 거를 먹는데 해로운 거는 좀 피할 것이고 뭐 그 정도의 이건 아니야 그런 건 있겠죠. 초파리만 하더라도 얘들 짠맛을 되게 섬세하게 구분해요. 우리가
우리가 너무 소금을 안 치면 싱겁다고 하고 너무 많이 치면 짜다고 하고 딱 적당한 범위만 좋아하잖아요. 초파리도 적당한 소금은 좋아해서 이렇게 끌리는데요. 너무 짠 걸 주면 싫어해요. 근데 심지어 적당한 양의 짠맛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랑 매우 짠맛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신경세포가 다르다는 것까지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짠맛은 냄새는 안 나잖아요, 그죠? 단 거는 이게 향이 나니까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는데 짠맛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긴 하죠. 단맛이 냄새가 나요? 단 거는 좀 냄새 나지 않아요? 단 냄새? 단 그 과일에는 뭐 또 다른 향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저 단 냄새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뭐 설탕 냄새 안 나잖아요. 가장 단 거. 달고나를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곰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팬더죠. 팬더가 조상이 원래 육식 동물이었는데 대나무를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팬더가 그럼 대나무 먹을 때 맛없는 거 너무 맛없어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죽순 먹으면서 아우 맛있어 하면서 냠냠냠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게 죽순을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꼈던 조상의 후손들은 살아남았고 이제 거기 생태가 변하면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고기 맛만 맛있다고 느꼈던 애들은 다 죽었고 그러면서 이제 팬더의 입맛이 육식에서 대나무식으로 바뀌었다. 그 친구들 사실 멸종위기잖아요. 인간이 아마 보호하지 않으면 거의 뭐 멸종됐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멸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친구들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 선수 중에 하나가 나무늘보. 얘는 뭐 속도란 걸 얘기하기 의미 없을 정도로 너무 느린 친구고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뭐 이빨이나 뭐 근육이나 이런 게 막 발달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누가 맘먹고 잡아먹으면 충분히 당할 애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그리고 난 이 친구들의 제일 신기한 건 이렇게 게으른 애들이 짝짓기는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얘는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까? 나무늘보가 살아있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연에서는 느리다는 게 내 보기엔 가장 큰 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인간과의 또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거기서는 맛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느리다와 맛이 없다. 느린 게 어떻게 이점이 되죠? 애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포식자 입장에서는 나무늘보가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느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도 아예 이끼도 끼고 됐잖아요. 그냥 배경처럼 보여. 근데 배경처럼 보여도 그때 움직이면 들통이 나는데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딴 동물이 볼 때는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거리는 건지 저 동물이 다니는 건지 실제로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만큼 눈 좋은 동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바깥에 여기도 다 초점도 맞추고 색온도 다 구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정확하게 초점도 못 맞추는 거야. 그 점이 되게 컸던 거고 사람한테는 잡아먹으면 그만이야. 너무 초점이 움직이니까. 근데 잡아먹었었겠지. 중남미 사람들 많이 먹었었겠지만 처음에 먹으니까 영 아닌 거야. 아무리 나무 늘보서 잡으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잡았더니 너 크지도 않아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껍데기 다 벗겨내고 뭐 했더니 맛이 없어. 굳이 내가 이 노력을 하려면 다른 걸 먹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느리고 맛없다는 게 나무늘보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개화된 다음에는 생물 다양성 생각하고 종을 보존해야 돼 이런 마음을 먹기 전에는 사실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저의 입장은 뭐 혹시 교수님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요? 그럼 저가 말을 주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무슨 먼저 하시죠. 먼저 말씀하시니까 좋아. 저는 나무늘보가 열대우림의 개복치라고 생각합니다. 개복치? 개복치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유나님 나오셔서 개복치 얘기 썬피쉬. 네, 썬피쉬 몰라. 네, 몰라 얘기 많이 했었는데 개복치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걔네도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지느러미도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고 천천히 떠다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가설이 먹이가 해파리이기 때문에 개복치의 특징적인 형태나 생태가 진화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해파리 특징이 뭐냐면 영양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 다 해파리 먹으면 일단 영양소가 많이 공급이 되지 않고 해파리 자체도 느리기 때문에 빨리 에너지를 많이 써가면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도 최소화하고 습득하는 먹이는 에너지가 굉장히 열악한 에너지원인데 나무늘보가 비슷한 게 나무늘보가 주로 먹고 사는 게 나뭇잎이에요. 우리가 초식 동물 생각해보면 풀 뜯어 먹거든요. 그래도 여린 풀이나 맛있는 풀 뜯어 먹잖아요. 나뭇잎은 식물성 먹이 중에서도 정말 열악한 먹고 소화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얻을 거는 별로 없는 그래서 나무늘보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얻는 게 적으니까 움직임 최소화하고 쓰는 것도 최소화하는 게 느린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최대 단점은 뭐냐면 느리게 움직이면 포식자에게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과 관련된 또 생태가 나무늘보 높은 열대우림에서도 높은 나무 위에 살기 때문에 포식의 위협이 굉장히 작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움직여서 잘 파악되지도 않지만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맹수들에게 대해서 이 위협이 낮기 때문에 먹을 건 없지만 위협은 적고 그래서 열악한 나뭇잎을 먹고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적합한 형질이지 않았을까. 제가 하나 추가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늘보가 너무 느리니까 뭐 이끼도 잘하고 네. 미생물도 무지막이 잘하고 나방도 잘하고 그 하나가 엄청난 생태계거든요. 나무늘보가 두 발가락 세 발가락 있잖아요. 두 발가락이 좀 더 빠르죠 그래도 비교하면. 좀 더 빠르고 걔는 뭐 벌레도 잡아먹고. 벌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두 발가락은 제가 알기로는 시속 한 900m 갈 거예요. 시속 900m. 그리고 세 발가락은 땅에서 시속 한 240m 갈 거예요. 시속? 네, 시속. 그러니까 둘을 비교하면은 두 발가락은 그래도 우사인 거북이 볼트 아니에요? 수준이에요. 얘에 비하면. 근육은 느린데 나무에 있으면서 세 발가락이 더 느리거든요. 걔는 너무 느려서 걔가 소식해요. 제가 알기로는 나뭇잎 하루 세 장 먹는데요. 귀찮은 거야, 세 장 딱. 나뭇잎 세 장. 세 장. 대신 뭘 먹냐면 털에서 간식을 먹는데요. 여기 무지하게 많은 그 조류력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긁어서 천천히 긁어서 이렇게 다시마 한번 먹고 이렇게 미역 먹고 한번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식으로 세 장 간식을 자주 먹어서 이제 하는데 자기 털에 자란 애들 먹는 차라리 거. 그래서 먹어서 재밌다. 예. 우리 아들 같네. 밥 차려놓으면 밥 안 먹고 김만 먹고 있는데. 그리고 나무늘보 위가 이 하나인데 칸마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 칸으로 앞에는 약간 발효하는 반추위 비슷하게 반추위 나이지만 위 내에서 미생물이 발효해주는 통이 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칸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칸이 진짜 이제 위가 되는데 얘네가 가장 위험할 때가 이를 볼 때래요. 특히 세 발가락 얘는 그 느린 애가 꼭 또 이는 또 내려와서 봐야 된대요. 오, 나무 진짜요? 위에서 안 네, 하고? 내려온대요. 내려와서 그때 제일 위험하대요. 왜 사람만 똥을 내려와서 싸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 진짜요? 내려와서 이를 보고 그거를 또 덮어놔? 나뭇잎으로 덮어놓고 또 올라가는 거래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온다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놓고 올라가 있으면은 요 변에다가 나방이라는 애가 가서 알을 낳아. 아. 나무늘보 그거를 먹고 또 알이 부화해서 그걸 먹고 자라서 날아가잖아요. 왜 나무늘보가 있어. 그러면 나무늘보 털로 쏙 들어가. 그럼 거기 살아. 나무늘보 간식도 대주고 있으면서 나방이 안에서 또 일을 보잖아요. 그럼 그게 비료가 돼서 또 거기서 광합성하는 미생물도 막 자라고 하면 또 가스등이 잘 돼. 그럼 또 이렇게 먹어. 바이오스피어예요 완전. 네,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또 곰팡이들은 또 항생제도 만들어줘. 잘해. 또 다 먹고 또 얘가 또 이렇게 해서 생태계네 그냥. 맛없을만 하네. 이게 관천을 받고 오면 걔네의 삶이 나름대로 그 거기에 맞게 그리고 물에 가면 수영 되게 잘해요 나무늘보. 진짜요? 네. 수영을 해요? 네. 특히 그 세발가락 나무늘보는 평형의 달인이래요. 걔는 별로 안 먹으니까 위는 크고 그러니까 일종의 아, 그 잘 뜨는구나. 잘 뜨는 구조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목이 7개인데 나무늘보 세발가락은 목뼈가 아마 9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만 뼈도 딱 잘 나오고 아마 물에서 3배 이상 빠르다고 그러죠. 야, 근데 그 나름의 어떤 하나의 생태계가 구축된 나무늘보가 물에 들어가면 자연재해가 그 친구들은 오는 거네. 나방 애들 막 갑자기 놀래갖고 야 갑자기 물에 빠졌다고 막. 근데 수영을 잘한다는 거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수영을 계속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건데 과거에. 지금도 지금 그래야지 아마 수영을 이렇게 물에 들어간 경우에 네. 잘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수영을 잘하는데 땅에서 워낙 느리니까 물에서 땅에 있는 것보다 3배나 빠르게 하니까 엄청 빠른 걔네가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 수영을 잘한다는 걔네 거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수영을 잘한다. 걔네 입장에서 물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는 몰라요. 아니 그냥 물에 들어갔을 경우에 떠내려가는 거죠. 여기에 원래 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물이 있네. 이게 뭐 어떻게 빨리 못 움직이니까 물이 휩쓸려서 가면 또 어디 적당히 올라가서도 거기 나무에 살고. 아니, 배가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잘 떠가지고 그냥 그것도 이제 한 목 한대요. 근육량이 굉장히 적고 힘은 꽤 세대요. 근력은 좋대요.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만약 원주민들을 잡아먹은 사람도 있었다면 털 벗기고 나면 고기도 별로 없는데 맛도 없고 엄청 즐겼을 것 같아요. 털은 또 더럽지 또 뭐 나방에 뭐 별별 곰팡이에 이끼 껴있으니까. 사실 저 아까 궁금했던 게 나무늘보가 이제 고기 먹는 고기로서는 좀 맛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나무늘보가 근육을 많이 안 써서일 수도 있나요? 보통 뭐 말고기, 소고기 하면 근육이 단단하고 운동성이 좋고 그런 고기를 주로 섭취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서 근육을 별로 안 썼기 때문에 맛이 없는 근육이 되는 건지. 그런 식이라면 뭐 치타, 뭐 사자 고기는 엄청나게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 우리 못 들어본 거 봐가지고 그거는 무슨 운동성과 상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나무늘보가 힘을 쓰죠. 걔는 매달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운동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미는 걸 잘하세요? 당기는 걸 잘하세요? 힘이 어느 게 더 좋아요? 인상 쓰는 거 잘하는데. 보통 미는 운동하고 당기는 운동 하잖아요. 그나마 땡기는 게 좀 낫지 않나요? 당기는 거. 네. 나무늘보가 당기는 걸 되게 잘 당겨요. 아 나무늘보 스타일이네. 딱 당기는 걸 잘 당기고 미는 거 되게 약해요. 그래서 걔네 걷는 거는 약하고 당기는 거는 딱 매달리는 건 강하기 때문에 걔네 근육은 나름대로 이 당기는 힘은 굉장히 세대요. 아니 근데 그 나무늘보는 지금 원래 누구로부터 이렇게 온 건지 대충 이제 개통 보면 비슷한 동물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쉽지 않은 게 너무 오래됐어요. 나무늘보가? 나무늘보가 두 손가락 나무늘보는 3,500만 년 전. 그 다음에
세발가락은 한 4천만 년 전에 등장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500만 차이 나잖아요. 근데 둘 사이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종속, 과목, 강문기 할 때 속이 달라. 오. 그러니까 한 속에서 다른 종이 아니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이 다르면 어느 정도냐면 사람하고 침팬지가 속이 다르잖아요. 두 발가락 나무늘보와 세 발가락 나무늘보는 사람과 침팬지보다 사이가 더 멀어요? 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늘보 정도 있었고 예전에는 또 이제 메가테리움이라고 어마하게 커다란 땅늘보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아 근데 걔도 느려요. 느렸겠죠. 이 정도 느린 건 아니지만 느렸을 거예요. 네. 자연사 박물관 가면 웬만하면 있어요. 메가테리움이 다 나무에 서서 잡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크니까 곰처럼 생각해서 했는데 걔네들 굴 파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굴 파고 살아서 조금 먹고 천천히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친구들이 있었고 200만 년 전에 등장했다가 이제 10,000년 전에 멸종하거든요. 10,000년 전에 멸종했다는 뜻은 뭐예요? 사람이랑 같이 살았다는 사람들이 얘기예요. 다 잡아먹었나? 사람이 잡아먹기 좋았죠. 이건 뭐 맛이 없어도 잡아먹으면 하지. 크니까 뭐 해보면 뭐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친구 있고 바다에 살았던 바다늘보도 있었어요. 바다에? 네, 탈라소코누스 뭐 이런 종류가 있어가지고 바다늘보도 있었고 땅늘보도 있었고 커다란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맛없는 조그만 놈들이 나무에 매달린 종류가 그러니까 옛날에 꽤 많았었는데 지금 뭐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냥 나무 위에 산다고 하니까 무슨 원숭이들이랑 비슷한 쪽은 아닌 거죠, 이 친구들은. 그쵸. 그 친구들이랑은 좀 거리가 먼.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나무늘보끼리를 제외하고 제일 가까운 동물이 누구예요? 제가 알기로는 빈치목이거든요. 네. 이빨이 몇 가지 없다고. 없는. 네, 그래서 이빨이 개미할 키가 개미핥기, 굉장히 맞아요. 가까울 거예요. 나무늘보랑? 네. 나물과 이가 없어요? 빈치목 이가 2개인가 뭐 별로 없어요, 걔네. 풀잎도 3장 먹는데 뭐. 아, 그냥 삼키는 거구나, 거의. 빈치목이에요. 빈치목. 영장목이 아니에요. 빈치목. 영장을. 개미할 키하고 개미할 비슷해요. 자 그리고 멸종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낙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워낙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막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큰 동물들이 살기는 대단히 부적합한 거 아니에요? 재미있는 게 야생 낙타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 것 같아요? 몽골? 사우디? 호주입니다. 호주? 네, 호주에 야생 낙타가 제일 많아요. 호주에 낙타가 있었나요? 종을 많이 다녀요, 호주에. 몰랐네요. 네. 걔네들이 원래 거기 아무도 안 살았지. 거기 어떻게 가겠을까? 원래 낙타는 고향이 북아메리카예요. 북아메리카에. 네. 북아메리카에 이제 한 마리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4,500만 년 전에 낙타의 먼 조상이 북아메리카에 등장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토끼만 했어요. 그러다가 토끼. 토끼만 했는데 이게 1,000만 년이 지난 다음에 어땠을까 궁금하다. 염소만해졌어요. 그다음에 340만 년쯤 전에는 커져서 지금보다 더 커요. 키가 어깨 높이가 2.7m까지 올라가요. 낙타가? 네, 낙타가. 그러니까 340만 년 전이야. 그러니까 북아메리카를 거의 뭐 지배하는 가장 큰 동물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북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해. 다른 동물들 생기면서. 그래서 발바닥도 넓어져가지고 이제 눈바닥에 빠지지 않게 발바닥이 넓어졌어요. 두껍고. 그러다가 혹도 좀 생겨가지고 이제 혹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방도 넣고 그랬죠. 근데 180만 년쯤 전에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베링해가 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타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북아메리카에 있었던 낙타가 남쪽으로 가면 알파카와 야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마라고 부르는 게 되는 거고 걔네들 낙타의 낙타. 아, 그 따뜻한 데로 내려온 게 거기구나. 네, 거기고 베링해를 건너서 가면 우리가 아는 낙타가 되는데 걔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가면 단목 낙타가 되고 아시아에서 남은 애들은 그냥 쌍봉 낙타가 되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 근처까지 갔는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프리카 이쪽도 처음에 살기 좋은 줄 알았더니 포시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포시자가 없는 곳이 어디야? 사막이. 그러니까 사막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죠. 갔더니 정치가 좋은 거예요. 원래 추운 곳에 살려고 털도 많이 길었잖아요. 두꺼운 털. 그러니까 사막에 가니까 이 두꺼운 털이 햇빛을 막아줘. 거기다 원래 눈에 빠지지 않게 발바닥 넓게 두껍게 해놨는데 이거 뭐래도 안 빠져. 계속 쓸모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다가 지방을 잔뜩 넣어놨더니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산소 호흡하면 지방을 분해하면 에너지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버틸 수가 있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호주까지 어떻게 가? 헤엄을 칠 수가 없는데 이제 사람이 옮겼죠. 네, 호주를 개발을 하랬더니 이동 방법이 없는 거야. 견인 동물로 낙타를 대거 갖고 갔어요. 어디 낙타를 데려갔어요? 뭐 인도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 중동에서 막 갔죠. 잔뜩. 그럼 쌍봉, 단봉 다 갔어요? 전 거기서 단봉밖에 못 봤어요. 쌍봉 못 봤어요. 단봉일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이제 처음에 잘 키웠어요. 걔네들 갖고 이제는 뭐 석탄도 나르고 철강석했는데 나중에 철러를 놨어. 철러를 놓고 나니까 낙타가 필요 없어. 귀찮아. 뭐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쫓아버렸어. 이 쫓았는데 얘네들은 거기에 무주공산이에요. 자기네가 이렇게 사막에
충분히 살 수 있는 애야. 근데 호주 사막은 아프리카 사막이나 중동 사막보다 훨씬 또 상황이 좋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구잡이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지, 사람도 주변에 보이지도 않지. 그러니까 숫자로 엄청 늘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야생 낙타가 제일 많은 곳이 호주가 됐습니다. 낙타 구경하고 싶어요? 호주 가세요. 근데 그 호주라고 하는 환경에 얘네들이 적응하면서 좀 생김새나 뭐 크기가 커졌다던가 봉이 커지거나 작아졌다거나 이런 급격한 변화 같은 건 없었어요? 내가 그 변화를 보려면 기껏해야 200년, 300년이잖아요. 아, 200년, 300년. 200년, 300년이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쌍봉 낙타를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쌍봉 낙타는 몽골 가면 많이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낙타의 으악 소리 있잖아요. 낙타가 소리만 보면 이게 낙타인지 몰라요. 낙타가 소리가 어때요? 그 쥐라기 공원에서 저기 티라노사우루스 소리가 있어. 그게 바로 쌍봉 낙타 소리예요. 아 실제로 아니면 네, 쌍봉 낙타 소리를 그 처음에 정도 녹음해서 썼어요. 우와. 네. 린첸 바스볼트라고 되게 유명한 공룡학자가 계세요. 어떻게 울었을까요? 어떻게 울는지 어떻게 알까 우리가 2,600만 년의 공룡을. 그러면서 이 쌍봉 낙타 소리를 참고를 해라라고 했대요. 낙타 소리를. 그럼 낙타 소리 좀 무섭겠네 그러면. 낙타 소리 좀 들어보셨죠? 네, 몽골 가서 들었습니다. 소리가 어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라니 같기도 하고 무서워요. 아 소리가. 네, 네. 근데 낙타랑 같이 보면 안 무서워. 소리만 들으면 무서운데 낙타가 볼 때 왜 이빨을 다 들이대서 명랑하게 웃잖아요. 낙타 같은 애들은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를 이유는 없는 애잖아요. 그래봐야 뭐 승냥이나 사자 나오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으악 배불러 이런 거 같아. 내 느낌 딱 그거였어. 아이고 힘들었어. 아 그런 소리예요. 아, 휴지 좀 주세요, 휴지. 아, 방금 뭘 본 거지? 아, 정면에서. 아니 낙타는 그러면 그 혹이라는 거는 원래 그 추울 때 지방 좀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 그런 용도라는 거잖아요. 네. 다른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추우면 지방을 그냥 피부 전체에 골고루 나눠 놓거나 배에다가 그래 문제. 배 정도에 약간 좀 해놓을 수 있는데 등에다가 그걸 이렇게 혹처럼 만든 건 너무 이상한 모양 아니에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걔가 이제 그러니까 네 발로 걸어다니는데 배에다 했다. 불편하지 않겠어. 아주 딱 앉아야 되는데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아, 그런가? 위쪽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사실은 제일 편리한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럼 요거 지방 덩어리? 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외계인이 와서 낙타의 뼈를 봤으면 절대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쌍봉 낙타, 단봉 낙타처럼 그림을 그려내지 못할 거예요. 네, 거기엔 뼈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지방만 이렇게 있는 지방 거예요? 덩어리니까. 덜렁덜렁 이렇게? 네. 공룡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모습이 실제 모습일까? 모르는 거죠. 군함조로가 있잖아요. 이게 빨갛게 공기주머니에 바람주머니는. 혹시 트리케라톱스가 얼굴에 이게 있을지 알게 뭐예요? 남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낙타가 재밌는 게요. 낙타가 저는 사막에 앉잖아요. 네. 앉을 때 항상 대부분 해를 바라보면서 앉아요. 해를 보고 앉아요? 네. 왜? 해를 보고서 딱 하잖아요. 해를 옆으로나 등지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 해야지 보고서. 제일 덜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해를 보면 따갑긴 하지만 해를 보면 자기가 몸 전체는 해를 덜 볼 그늘져서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늘지니까. 그래서 해를 옆으로 진다지 그러면 완전히 뜨겁잖아요. 제일 좋은 건 해를 얇은 머리에 딱 붙는 정면으로. 거예요. 시간대에 따라서 낙타들이 앉는 방향이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걔네들 앉을 틈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여유 영양분을 지방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게 꽤 유리한 선택 같은데 그런 왜 동물도 있나? 낙타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못 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 지방 저장하고 계십니다만. 낙타는 다이어트 하면, 그러니까 못 먹으면 봉이 작아지겠네요. 작아지죠. 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파충류는 사람들이 키우기 좋은 게 개, 고양이는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먹여줘야 되니까. 근데 파충류의 특징이 뭐냐면 안 먹어도 한참 건대요. 왜? 자기 대사정량을 줄일 수가 있잖아. 체온을 유지 안 해도 되니까. 네네. 그래서 한참 두고 뭐 고름이고 한 달이고 어디 갔다 와도 되거든요. 근데 뱀 같은 걸 못 먹으면 그냥 몸이 작아집니다. 가늘어져요. 점점. 낙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먹는 게 사막에서는 뭐 풀, 그다음에 선인장 이런 것도 먹잖아요. 선인장도 뭐 그냥 새로 만든 조만한 애들이나 아니면 잔가시 있는 애들이야 뭐 그래 뭐 먹을 수도 있지 않은데 먹는 거 이렇게 보면 진짜 가시 막 대구 가시만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도 막 먹더라고요. 걔는 혀는 그냥 포기한 거예요? 찔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걔네들이 선인장을 보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볼 때 난 이미 이빨에서 많은 부분이 한번 그냥 누른 다음에 혀로 갈 것 같고 아니 낙타 먹는 거 못 보셨구나. 먹으면서 막 웁니다, 걔네들. 눈물이 이렇게 막 뚝뚝. 아프다고? 그러면 배고픈 게 너무 큰 거잖아. 아니, 우리도 왜 새우 같은 거 먹을 때, 새우 머리 튀겨 먹을 때 잘 씹으면 안 찔리게 먹는 것처럼 걔네도 가시 먹을 때 이가 크잖아요. 확 씹어서 두면 괜찮을 것 좀 같아요.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낙타에게는
보면은 슈팅 스타 같은 느낌이겠네요. 아 팍팍 터지는. 혀를 자극하는 자기 잇몸이 터지는 건데. 그 낙타의 그 등 혹 같은 게 혹시 다른 동물의 뭐 예를 들면 뿔 이런 거랑 뭐 연관성이나 비슷한 공통점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코뿔소 이거는 뭐예요? 이 코뿔소에 이거 나온 건 뼈예요? 아니면 그건 아마 각질일걸요. 각질이에요? 피부. 손톱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각질. 피부가 튀어나오고 그 끝에 이 손톱 케라틴. 케라틴이 붙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깎아줘도 되겠네 이거는? 꼭 깎아주죠. 그래서 잘라주잖아요. 코뿔소? 요즘엔 코뿔소 코들이 없어요. 코뿔소 코가 없는 게 아니고 코뿔소 뿔이 없어요. 아예 다 보호하는 사람들이 다 잘라줘요. 있으면 잡아가니까. 잡아가니까. 죽이니까 아예 코뿔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관심 없거든. 그러면 저 낙타는 지방, 그 다음에 코뿔소는 각질, 그럼 사슴은 염소 뭐 이런 애들은 흉뿔 아닌가요? 뿌리죠. 염소 뿔. 그건 녹용인가? 안에 아니 다르죠. 그 뼈야 뼈. 안쪽은 뼈, 바깥쪽은 케라틴 이런 거 아니야. 사슴 아까 사슴. 염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염소. 염소는 소도 그렇고 걔네 이렇게 해골 보면은 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 머리뼈랑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머리뼈는 아니고 뼈 연결돼 있지만 기본 성분은 그것도 뼈 성분하고 다른 그것도 주 케라틴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어. 케라틴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성분들이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도 약간씩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사슴뿔은 아마 뼈 성분하고 비슷할 거예요. 사슴뿔? 네, 사슴뿔. 사슴뿔은 뼈. 뼈. 녹용은 말랑말랑할 때 피가 막 피가 있을 때 녹용. 피가 있을 때고 자라면서 피기가 빠지면 그 녹각이라 가지고 이제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녹용 해드리고 난 녹각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키가 안 컸어. 녹각이랑 키가 무슨 상관이에요? 보약 해주는데 녹용만 먹었어도. 녹용만 먹어서 컸을 텐데. 아 녹용이 좀 비싸고 녹각이 좀 싼 거죠? 녹각은 아주 싸고 녹용은 아주 비싼 거. 아 맞아 그랬던 것 같다. 한 맺힌. 네. 녹용이 이렇게 뿔 자랄 때 맨 윗부분에 좀 부들부들한 부분. 처음에 새끼 어린 찌개 아니라 뿔. 처음에 요만큼 났을 때 말랑말랑하고 털도 보송보송이 있고. 아, 그게 이제 녹용. 녹각은 이렇게 자란 거. 자란 다음에 이제 딱딱해진 애들, 그런 애들이 녹각이고. 하여튼 걔네들은 이제 뼈 성분이고, 코뿔소의 뿔은 요거는 각질, 그리고 낙타의 등에 있는 거는 지방, 혹. 요렇게 이제 보면 사슴뿔은 떨어지잖아요. 계절별로. 사슴뿔이? 사슴뿔 떨어져 다시 나고. 재밌는 게 보통 사슴이 수컷만 뿔이 있잖아요. 근데 술록 루돌프 애들, 네. 걔네들은 암수가 다 뿔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수컷 뿔은 늦가을 되면 초겨울에 다 떨어지고 없어져요. 1년 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 봄에 새로 나는데 암컷은 뿔이 겨울을 넘어서 봄까지 뿔이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루돌프라고 그려놓은 루돌프 사슴이 뿔이 있게 그렸으면 암컷이에요? 암컷이고 뿔이 없게 그렸으면 수컷인데 진화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그럼 왜 암컷은 왜 그렇게 필요하냐 그때 아마 그것은 봄에 새끼 번식하는데 암컷이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유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술록이 재밌더라고요. 혹시 그게 저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암수를 눈으로 좀 구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쟤는 뿔 남아있으니까 쟤는 암컷. 그러니까 가서 꼬셔봐야지 뭐 이렇게. 걔네들은 아마 외모보다는 그러니까 냄새로 하기 때문에 냄새로 딱 봐도 근데 이게 뿔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적들로부터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들이받아갖고. 수컷은 보호도 보호 그렇죠. 적보다는 아마 암컷 경쟁 아닐까요? 경쟁, 암컷 경쟁. 아 근데 어떤 애들은 좀 너무 지나치게 큰 것 같아갖고 싸우기에도 좀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 그 자기네끼리 한번 엉켜가지고 결국 풀지 못해서 죽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서로 뿔끼리 얽혀. 얽혀가지고 풀지 못해서 이러고다 그냥 죽어버린 애들이 있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클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뭐 서로 경쟁 하다 보면 설령 생존엔 불필요하더라도 둘의 경쟁 사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잘하는 거죠. 초식동물, 약한 동물들이 그런 걸 같더라고요. 초식동물 뿔이 있잖아요. 육식동물 뿔 없습니다. 강한 동물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빨이나 발톱은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입에서 감추고 있고 발톱도 손안에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한 동물이 바깥으로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깥으로 보여주려면 눈에 띄어. 자꾸 내가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많이 들잖아요. 그럼 육식동물이 이걸 왜 할까?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잡아먹으려니까 은밀하게 움직여야 돼요. 은밀하게 움직이고 빨리 이렇게 기습해 빨리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있으면 은밀하지가 않아. 그다음 빨리 다니지도 못해. 이거 하느라 에너지도 많이 써. 그러니까 정작 실속 있는 동물들은 거추장스러운 거치장을 하지 않는다. 자, 하여튼 뭐 우리 생명체 어쩌면 그 자체에 도움은 크게 안 되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발달시키는 어떤 것들이 우리 생명들은 다 있는 거고 또 그런 별 필요 없는 발달들이 생명체의 다양성을 또 주는데 영향을 주지 않나. 그래서 이제 다윈이 자연선택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선택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자연선택만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 과도하게 화려한 뭐 공작의 꼬리, 뭐 뿔이라던가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별 간의 어떤 성선택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해야지 생존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도 번식에 매우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진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윈이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말씀 이야기를 한 보니까 거죠. 오늘 우리가 앞서서 나무늘보 얘기했잖아요. 나무늘보. 네, 지금 뿔 얘기하고 나무늘보 우리가 발가락에 부르는 거 이렇게 발톱처럼 나와 있는 거 그게 뿔이고 거기에 케라틴 손톱 코팅돼 있는 거잖아요.
나무늘보요? 나무늘보 발가락이라고 하는 발톱이 아니에요 그게? 뿌리고 그 앞에 케라틴이 코팅돼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굉장히 강해요, 뼈기 때문에 이게. 오. 그러니까 이거 부러지면 얘는 치명적이에요, 뼈니까. 아.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케라틴 코팅 계속 자라서 네. 동물원에서 있는 나무늘보들은 긁질 않으니까 이게 너무 많이 자라서 그것 때문에 더 부러지기가 쉽대요.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소박하네요. 이렇게 해서 간식하면서 뿔 같은 발가락을 만들어서 조용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무늘보를 제가 다시 보게 됩니다. 나무늘보는 그러면 느리게 움직이는 애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아, 성선택에 있어서 쟤는 얼마나 느린가? 쟤는 시속 200이 안 되지. 내고의 나무늘보는 짝을 고를 틈이 없어요. 왜? 마주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 나무늘보는 진짜 짝짓기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나무 안에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무에 뭐 건너편 나무쯤에 있다고 치면 걔 만나러 가려면 야 네가 좀 알아. 나는 가기 너무 힘들다. 근데 걔도 뭐 나 움직이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 말 하는데도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 내려와 갖고 거기 또 건너 이렇게 가서 그 올라가야 될 텐데. 와. 그러나 그 일을 또 해냈으니까 아직까지도 나무늘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표정 한번 이렇게 누가 사진 찍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무늘보가 아까 똥 쌀 때는 내려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엄청 높은 데 사는데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할 때 그 표정. 아, 언제 또 가냐 하는 그때 제규어 이런 거 많이 잡아먹혀요. 아, 응가로 내려왔을 때. 네. 올라갈 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규어 팍 잡으면 점프를 했는데 안다. 근데 제규어는 또 이렇게 계속 몇 번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 얘가 좀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걸 못 올라. 그걸 못 올라서 잡히더라고. 아, 보다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 그 사냥 장면을 네, 보셨어요? 아니, 좀만 가면 되는데, 20cm만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 그것도 못 가는 거 뻔히 보고 있으니까 재규어는 또 신나겠지 뭐. 예. 근데 그렇게 우리 생태계는 유지가 또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만큼 우리 인간 사회도 다양한 분들이 각기의 또 재능과 개성을 살려서 재밌게들 행복하게들 사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양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오늘 과학을 보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우리 과학자분들과 함께 재밌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과학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 가기 전에 조교를 했는데 그때 대학원이 국문학교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교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초파리 실험 담당하는 조교가 됐어요. 이렇게 넓은 큰 백에다가 초파리 손막은 병을 쭉 갖고 가고 다 쌓았고 실험 도구를. 89년도에 한참 이제 그 여름철에 퀴어포스가 왔는데 단남동 단국대 앞에쯤에서 다 내리래. 근데 가는데 건문에 올렸어. 사법경찰한테. 이러고 뭐냐고 그래서 딱 열어봐. 그러니까 열은 위에서 보니까 솜이 쫙 꽂혀있는 병이 있고 나 딱 보는 순간 장난해?